KF-21 특이한 모습 포착 중국 망연자실. KF-21 수직이륙 랜딩기어 비행 공개 스텔스 편대 세계 1위 최단거리 이륙.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가 오는 9월부터 경남 사천뿐만 아니라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서도 이륙한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KF-21 시제기 6대 중 한두 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9월 초부터 서산 공군 제20전투 비행단에 주둔하며 시험비행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KF-21 시제기는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 이 위치한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만 배치돼 있다. KF-21 시제기의 서산 배치는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된 성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초음속 비행시험을 할 때는 유사시 조종사 구조 등을 위해 추적기가 따라붙는데 사천 제3훈련 비행단이 운용하는 KF-1 훈련기는 최대 속력이 시속 658km로 음속, 시속 1235km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서산 제20전투 비행단이 운용하는 KF-16은 최대 속력이 음속의 2배인 마2로 추적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KF-21의 동체 크기가 KF-16과 비슷해 서산기지는 KF-21 운용을 위해 기존 경납고를 넓히는 등의 추가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KF-21은 지난 2016년 개발 착수 이후 설계 및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2년 7월 최초 비행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6월까지 KF-21 개발 절차를 마치고 2026년 말 공군에 양산 1호기를 인도할 예정이다. 2K 위성통신 항공전자 기업 제노코 경영권 인수. 지난 2004년 설립된 제노코는 위성용 시험장비 개발, 지상국 설치 사업, 우주 및 방위 사업의 주요 부품, 개발 및 생산 등을 통해 국내 우주 항공전자 핵심 기술 기업으로 성장. 2022년에는 방산혁신기업 100 위성통신 분야에 선정된 바 있다. KA는 제노코의 최대 주주인 유태삼 대표 보유 주식 50% 및 2대 주주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해 최종 37.955%의 지분율을 확보해 최대 주주의 등극. 기존 대표와 함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위성통신 항공전자 수직 계열화를 통한 재료비 절감, 위성 핵심 부품 개발 역량 강화 등이 기대되는 만큼 KA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제노코는 지난 2012년 F-50용 혼선방지기 국산화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KI와 인연을 맺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KF-21 렛츠 무인기 사업에서 항공전자 부품을 개발하는 등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위성 등 다양한 사업에서 핵심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또한 위성 탑재체 구성품 및 본체, 통신장비 개발에 성공한 제노코는 KA의 차세대 중형 위성을 포함한 국내 위성 다수의 통신장비 핵심 구성품을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KA는 제노코와 위성통신 항공전자 구성품에 대한 국산화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제노코를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KI와 제노코는 국산 항공기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항공전자 부품 공동개발과 이를 통한 국산화 및 핵심 기술 해외 의존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위성 사업은 KA가 위성 시스템의 체계 종합과 중대형 위성 개발을 담당하고 제노코가 초소형 위성 체계와 핵심 부품을 개발함으로써 우주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며 통신위성과 위성 운영을 위한 지상국 설계 구축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만큼 KI의 우주 사업 밸류체인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KAN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강소 중소기업 성장과 육성 토대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 제노코 인수를 시작으로 생태계 강화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 생태계 기반이 약한 우주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영상 분석 전문업체인 메이사에 투자를 확대하고 위성 서비스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편 AI 빅데이터 강소기업인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및 기술 협력에 나서고 있다. KI 강구영 사장은 제노코는 위성 및 항공전자 핵심 계열사로 성장할 것이며 이를 통해 KI의 항공기와 위성 수출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 및 협력을 통해 국내방위 우주 산업의 기술 기업 육성과 생태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 한더클 트럼프의 통화내역. 지지율 17%는 어떤 영향? 김준일의 뉴스공감 김준영, 김희규. 미국 대선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세계와 우리는 어떻게 트럼프 이기를 맞아야 할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지낸 분이죠.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김희규 광운대 동부가산업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외교 이슈를 한번 다뤘는데 그때 중동 이슈도 다루고 우크라이나 이슈도 다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두 분 다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샤이 트럼프 아니신가 혹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좀 상황 변화가 여러 번 있기는 했어요. 대선판이라는 게 원래 이제 딱 요동치고 해리스가 다시 치고 올라왔다가 막판에 막 혼전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때 왜 트럼프가 좀 유력하다고 보셨는지. 먼저 김 의원님부터. 김준영, 김희교 교수님하고 또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저는 한번 트럼프가 이긴다는 걸 계속 좀 고집을 했었는데 물론 속으로는 워낙에 미국의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해리스를 자꾸 얘기하니까 조금 중간에 흔들린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결국 미국이 트럼프의 편견을 극복 못해.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편견을 극복 못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21세기 문명국에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심지어 됐잖아요. 그런데 일기에서 저렇게 망쳤는데 또 될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이 다시 작동했고 그거를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샤이 트럼프인데 결국 트럼프에 대한 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자기 마음대로 축소시켰다. 사실 계속 보정했다고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힐러리가 이긴다고 모든 언론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겼고 이번에는 박빙이다 했는데 트럼프가 대승했고 그러니까 보정이 조금 되기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만큼 보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희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교, 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선거 이슈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계속 봤는데요.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무엇보다도 경제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국민들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거의 20% 수준인데요. 나머지는 거의 5% 이하입니다.
그 다음 이민이고, 그 다음 낙태 문제이고, 외교이고 그런 순서로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 경제 문제를 이미 해리스가 들어설 때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넘겨줄 만큼 망쳤다고 다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망친 선거에 해리스가 들어섰는데, 해리스가 해야 될 일은 이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바이든보다 자기가 낫다는 걸 증명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증명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에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낫다는 증명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역전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슈인 이민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거라는 게 사실 호감도는 호감도인 거고요. 실제 투표장을 가는 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거는 해리스가 더 좋다 그게 아니고, 절대로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가 직접 관련이 있는 선거 이슈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를 계속 이긴다고 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았나? 지표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고용률은 굉장히 좋고 실업률도 낮았다고 하고, 다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미국에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인플레이션. 제가 예전에 한 12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세 얘기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2배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냈던 집세와 지금 같은 지역에서 내는 집세. 그러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았나요? 미국 경제가. 김준영,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정답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3에서 4년 동안에 미국의 경제가 세계 원탑이고요. 2위와의 차이가 너무 많고요. 늘 경제가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가 좋을 때는 팽창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는 계속 그 지표만 얘기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그 다음에 집값, 게다가 이가스, 그러니까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의 또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느끼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체험하는 건 너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배신감이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올해가 선거 기간이잖아요. 선거해라고 그러는데, 푸틴 정도만 빼고 현직이 다 망가지는, 교체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바이든이라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해리스가 등장해서, 저는 이게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해리스가 나와서 이전 정부 같은 후보가 교체됐지만 바이든과는 차별화하고, 바이든이 못했던 또는 괴롭다고 얘기하는 경제 부분에서 대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잘했다는 쪽으로 따라가니까 해리스가 나중에 더 나아질 거라고 보이지 않는 거죠.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고 하니까 자기는 차별화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그거를 트럼프 쪽에서 아예 광고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준영. 그런데 이심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폴리티코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폴리티코가 해리스한테 당신이 바이든과 차별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게 이 선거를 나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해요. 김희교. 그게 말 실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해리스는 바이든과 차별화를 하나도 못 시켰어요. 이제 바이든보다 유리한 지점이 있었죠?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였고요. 그리고 아시안 계통이었기도 했고 소수 계통이었기도 했고 이런 게 약점일 수도 있지만 훨씬 강점으로 될 수 있었는데 여성이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증명해내지도 못했고 또 소수 인종으로서 소수 인종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걸 증명해 적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보다 아무것도 뛰어난 게 없는 선거 전략과 선거 과정을 겪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김준영. 최악의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107일간. 거기에다가 선거 경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이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은 민주당에 불리한 거죠. 김준영.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하고 민주주의에 여성의 선택권, 낙태권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가 되면 그러면 내전까지 간다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이념 싸움이고 앞에 두 개는 민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고 민생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럴 의도도 그럴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코노미스트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트럼프 같은 후보하고 박빙일 수 있냐? 니들 진짜 잘 못한다. 그런데 공화당한테 가서는 내가 어떻게 107일밖에 안 되는 해리스하고 박빙이냐? 근데 결국 공화당의 말이 맞았던 거지. 박빙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